멕시코 사회를 뒤바꾼 한국계 멕시코인들의 성공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0.4%에 불과한 한국계가 멕시코 상원의원, 대법원장, 대학 교수, 대기업 임원으로 우뚝 선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 멕시코인 3세대 데이비드 최라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멕시코에서 태어나 현재 학교에 다니고 스페인어로 공부하며 자란 저에게는 한국어조차도 어색했으니까요. 어릴 적에는 학교에서 코레아노라는 별명을 들으며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한국계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져서 제 정체성을 숨기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야, 내 핏줄에는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단다.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란다. 그때는 그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학교 숙제나 회사 업무,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품 상자를 열어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 하나와 누렇게 바랜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제 증조부의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최성근. 저는 그 이름을 어릴 적 가족 모임에서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솔직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펼쳐보자 증조부의 삶과 그분이 남긴 메시지가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증조부께서 1905년 일본인 브로커에게 속아 멕시코로 오시게 된 이야기부터 애니깽 농장에서의 혹독한 노동과 동료들과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해질 때까지 일하는 동안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도 소독 약조차 구할 수 없어 많은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글귀를 읽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기 속에는 절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증조부께서는 그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밤마다 모여 한글을 배우고 조국의 소식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조선의 혼을 심어주고자 애쓰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증조부께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으면서도 미래 세대가 교육을 통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굳게 믿으셨던 겁니다. 그 글귀는 증조부의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한국계로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꼬리표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증조부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삶과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말이죠. 그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증조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멕시코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그 고통 속에서도 왜 그렇게 교육을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의 멕시코 한국계 사회에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꼭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멕시코 국립이민사기록 보관소로 달려갔습니다. 직장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시간을 쪼개 기록 보관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증조부께서 애니깽 농장에서 겪으셨던 고난과 동료들의 희생, 그리고 그분들의 교육열과 공동체 정신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저희 혈관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DNA가 멕시코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왜 늘 너는 자랑스러운 조선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증조부께서 남기신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멕시코 국립인민사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사실 처음 그곳의 문을 열었을 때 묘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뿌리가 그곳에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기록 보관소 직원이자 역사가로 일하시는 마르셀라 씨께 증조부의 이름과 이민 시기를 말씀드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 애니깽 농장 이민자 명단이 있네요. 특별한 분들이었죠.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접 본 적도 없는 증조부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먼지 냄새가 가득한 기록 보관소의 낡은 책장 속에서 저는 증조부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905년 4월 4일 일본 상선 일포두오를 통해 유카탄 살리나크루스 항구에 도착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무려 133명의 조선인들이 타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통계 수치로만 알고 있었던 한국계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제 가족의 이야기로 다가왔으니까요.
마르셀라 씨의 도움으로 저는 증조부와 동료들이 도착한 이후의 기록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니깽 농장이라 불리는 곳에 배치되었는데 그곳은 당시 멕시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고용해 선인장 농사를 짓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 적힌 대로 새벽 4시에 시작된 작업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고 선인장의 가시에 찔려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5년도 채 안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혹독한 환경이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속에서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증조부와 동료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르셀라 씨는 제게 농장 관리인 로드리게스의 일기장 복사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이상하다.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주 싸우거나 도망치려 했는데 이들은 밤마다 모여 글자를 배우고 노래를 부른다. 마치 증조부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모여 글자를 배우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조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마도 증조부께서는 그렇게라도 조국과의 연결고리를 잊지 않으려 애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멕시코라는 이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겠지요. 또한 저는 농장 회계장부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의 작업 효율이 다른 이민자들보다 20% 이상 높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혹독한 노동 환경에서는 작업 효율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조선인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생산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는 증조부의 일기장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 그 문장 속에는 학문을 넘어선 공동체 정신과 서로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셀라 씨는 저에게 멕시코 대학의 한 연구 보고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애니깽 농장 노동자들 중 한국계 후손들이 멕시코 사회에서 어떻게 성장해왔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계 이민자 후손들은 애니깽 농장에서의 공동체 의식과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대를 이어오며 멕시코 사회 곳곳에서 리더로 성장해왔다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정치인,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멕시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희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마르셀라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데이비드 씨,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록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뿌리가 얼마나 위대한 정신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제게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마르셀라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증조부께서도 지금의 당신을 보며 참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증조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조부께서 밤하늘을 보며 적으셨던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이곳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글자를 가르치고 노래를 부른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결심했습니다. 저 역시 증조부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고요. 그리고 증조부의 정신이 멕시코 사회에서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 꼭 알아내서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멕시코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한국계 멕시코인들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멕시코의 상원의원, 대법원장, 교수,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연 어떤 정신이 흐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멕시코 국립통계청과 주요 대학,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보려 합니다. 저는 증조부께서 남긴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멕시코 한국계 후손들이 오늘날 어떻게 멕시코 사회에서 성장해 왔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멕시코 국립통계청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통계청장 미겔 바르가스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데이비드 씨, 한국계 멕시코인의 현황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니 반갑습니다. 저희도 사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힐 듯 궁금해졌습니다. 정말인가요? 한국계가 멕시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한가득 꺼내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한국계 멕시코인은 전체 인구의 약 0.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연방 상원의원 128명 중 7명이 한국계였습니다. 즉 5.5%에 달하는 수치죠.
이건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랍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0.4%에 불과한 한국계가 5.5%의 상원의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어려운 확률이었으니까요. 또한 미겔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 대법원장 32명 중 6명이 한국계예요. 무려 19%입니다. 국립자치대학교 교수진 중 12%가 한국계고요. 경제학, 법학, 의학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그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증조부께서 밤마다 글자를 가르치며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정신이 이렇게 이어진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겔 씨는 멕시코의 주요 대기업 자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데이비드 씨. 멕시코 100대 대기업 중 23곳에서 한국계가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그 비율이 무려 15%나 됩니다. 그리고 한국계 기업이 멕시코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죠. 저는 서류를 부여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수치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0.4%의 한국계가 멕시코 경제의 8%를 담당한다니 한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증조부의 일기장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 교육은 조국이 우리에게 주지 못한 유일한 무기다. 그 말씀 그대로 증조부와 동료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교육이 이렇게 멕시코 사회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겔 씨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계가 멕시코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보니 한국계 가정의 교육 투자 비율이 전체 소득의 35%나 되더라고요. 멕시코 평균은 12% 수준인데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대학 입학 시험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 중에 한국계가 무려 15%나 됩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멕시코 사회의 리더가 되었고 그 기반은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증조부께서 제 등 뒤에서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주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실제 한국계 리더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간 분이 멕시코 상원의원인 마르타 리였습니다. 마르타 의원은 애니깽 농장에서 태어난 증조부의 4세 손녀로 멕시코 정치계에서 떠오르는 샛별이셨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벽 한켠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얼굴은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데이비드 씨, 제 증조부 이야기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마르타 의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증조부께서는 애니깽 농장에서 매일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매일 밤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셨대요. 그분이 남긴 유산이 오늘날 제 삶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르타 의원의 사촌 오빠인 루이스 김 씨는 멕시코 최대 건설회사 CEO로 멕시코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증조부의 말을 이렇게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절망 속에서도 교육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신 덕분에 오늘날 저희가 멕시코 사회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증조부께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래 세대를 걱정하며 한글을 가르치셨던 그 마음이 오늘날 이렇게 멕시코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서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증조부의 이야기를 멕시코와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정신이야말로 한국계 멕시코인들이 멕시코 사회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이자 앞으로도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증조부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멕시코 곳곳을 돌아본 결과 저는 제 자신과 한국인의 뿌리를 다시금 발견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저는 멕시코 정부가 한국계 이민자 후손들의 공로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멕시코 정부가 외국인 집단의 공로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러던 중 멕시코 연방의회를 찾았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방문화위원장 라몬 산체스 의원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씨, 한국계 이민자들은 멕시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큽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4일 연방의회에서 한인 이민자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했답니다. 저는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905년 4월 4일
증조부께서 멕시코 땅에 첫 발을 디디셨던 그날이 이렇게 멕시코의 역사로 기록되었다니요. 라몬 의원님께서는 서류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계 이민자 후손들이 멕시코 사회의 상징적인 리더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육열과 공동체 정신이 오늘날 멕시코 경제, 정치, 학계, 문화 곳곳에 큰 힘이 되었지요. 그 서류에는 통계 자료도 담겨 있었습니다. 멕시코 인구의 0.4%에 불과한 한국계가 상원의원 5.5%, 대법원장 19%, 주요 대학 교수진의 12%, 그리고 대기업 임원의 15%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있자니 증조부께서 밤마다 글자를 가르치시며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마음이 다시금 제 안에서 뜨겁게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멕시코 의회 도서관에서 또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애니깽 농장 노동자들의 공동체 조직과 교육투자 보고서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안에는 증조부와 동료들이 매달 수입의 25%를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모금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멕시코 사회에서 한국계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교육에 대한 투자와 희생, 그리고 공동체 정신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120년 전 증조부께서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고 남기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멕시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라몬 의원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씨, 당신의 증조부께서 멕시코에 뿌린 씨앗이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들은 멕시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저는 증조부의 유언처럼 느껴졌던 그 문장 교육만이 살 길이다가 구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한 민족의 DNA처럼 이어져 내려온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인의 뿌리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뿌리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멕시코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증조부께서 꿈꾸셨던 것처럼 저 역시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한국계 후손들이 멕시코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멕시코 대학과 기업,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계 이민자, 후손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만들어낸 성취를 널리 알리는 강연과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증조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증조부께서 심으신 씨앗이 되어 이 땅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꽃이 멕시코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데이비드 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20년 전 절망의 땅에서 씨앗을 심은 증조부님의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멕시코 사회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의 DNA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육열과 공동체 정신이 세계 어디서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한국인의 자부심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